두 번째 세션은 아마 3시 30분 이전에 끝날 거예요. 20분에 시작을 하니까 그저 일찍 끝내면 그저 무조건 제일 좋지 그게. 자, 생명과학, 생물학 여러 가지 다른 특별한 분야들이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분자 생물학, 유전자 발현 그런 거를 전공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또 어떤 특별한 분야는 이렇게 계통 발생학하고 분류학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거? 분류하는 거지. 분류. 일단 계통 발생이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서 계통 발생이라는 것은 역사예요. 생명체들의 진화 역사.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와가지고서 이렇게 오늘날의 모든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일종의 계통 발생학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계통이라는 얘기는 모든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모든 지금 현존에 살아있는 모든 다양한 생명체들은 전부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하나의 대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 나무 같은 보여드렸죠? 이상한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루카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엽적으로 태초에 루카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일종의 계통 발생 이 트리가 되는 거죠. 진화 계통 수.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 원숭이가 있고 침팬지가 있고 하는 식의 이게 좀 더 실제적으로 되게 복잡한데, 여기 보여 있는 실제적인 계통 수는 다른 것도 아니고 동물들만 보여주고 있는 계통 발생 계통일 때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알지? 참 희한해. 이거 하는 분들은 내가 가만히 보면 언제나 감탄스러운 거지. 딱 보고서 어떻게 어떤 개체하고 어떤 종하고 또 다른 종이 얼마나 진화적으로 가깝고 뭔지를 어떻게 알아내냔 말이야. 그럴 때 일반적으로 뭐에 이제 근거를 해서 이것을 열심히 파악을 해 왔었냐 하면은 주로 생긴 대로 어떻게 생겼는지, 생긴 게 비슷하면은 가까웠거니, 또 뜯어보고 해부학으로 뼈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같은 일치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했겠죠. 딴 게 없잖아. 누가 와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조상이 점지해 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그랬을 때 해부학적으로 자, 여기 사람의 팔을 봅시다. 해부학적으로 사람의 팔을 보면 이게 각각의 특별한 뼈 부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대 갈 분들은 이거 가서 아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네. 의전 시험 보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준비 좀 하지 그래. 의전. 미국에서 이제 수업할 때는, 미국에서도 제가 한 몇 년 꽤 오랜 기간 학부생들 생물학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미국은 의대가 전부 의전이잖아요. 의학 전문이기 때문에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각 전공에서 불문하고 전부 의대 가려는 친구들은 전부 이 생물학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미국도 역시 의대 열풍은 어쩔 수가 없는데, 고양이 앞다리, 뒷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다리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고양이하고 사람하고는 엄청 다르긴 하지만 이 앞 다리를 봤을 때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거지. 각 해부학적인 뼈대 파트가. 근데 거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고래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걸 영어로는 핀이라 그러는데 이거 지느러미라 그러나? 뭐지? 지느러미 아니고 뭐지? 지느러미 맞아요? 지느러미. 이거 보면은 이 색깔로 지금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같은 계통의 지금 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람과 고양이에서는 이 정도로 축소된 이 뼈가 물론 이렇게 확장이 돼서 나와 있긴 하지만 각 파트가 전부 정확하게 이렇게 매치가 돼서 일치를 하는 거죠. 박쥐, 날개. 고래하고 박쥐는 둘 다 포유동물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각각 비슷하게 지금 서로 연관이 된 진화 계통상 연관이 되어 있는 꽤나 나름 가까운 이 네 포유 동물이 각 지금 해부학적으로 딱 보면은 전부 밖에서 볼 때는 이 팔하고 고양이 앞다리하고는 누가 봐도 이건 도대체가 같지가 않잖아 지금. 사람의 팔은 이렇게 이런 거 하는데 쓰는데 고양이의 앞다리는 그냥 이거 하는데 쓰지 전혀 지금 기능도 다르고 더더군다나 고래 지금 지느러미는 이거하고 박쥐는 전혀 기능적으로 다른데 진화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구조라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상동 구조라고 얘기하는 상동 서로 같다는 얘기지. 진화 족보를 따져보니까 사실은 뭐 똑같은 것들이다라는 이 구조를 상동 구조라고 호몰로거스 영어로 호몰로거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는 거죠. 이런 걸 찾아가지고서 이 상동 구조 상에서도 서로 훨씬 더 비슷한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끼리는 진화적으로 훨씬 가까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보면은 비전문가라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은 이 네 중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대충 서로 연관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고양이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고래가 뭐 이런 식으로 멀다라고.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이것은 이제 상사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유사하지만 다른 이런.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땐 둘 다 똑같아 보이는데 지금 곤충의 날개가 지금 여기 보여 있죠. 이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는 익룡이라고 하는 공룡, 날아다니는 공룡이 익룡의 날개예요. 새의 날개, 박쥐의 날개. 그 날개의 이 각 부분 펼쳐진 부채 같은 날개 펼쳐진 부분만 보는 거예요. 좀 뼈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들은 전부 똑같은 기능을 좀 제공하지만 살다 보니까 똑같이 날는 이 비행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이거든요. 그것들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살다 보니까 어차피 할 수 없이 이거를 서로 전혀 다른 거지만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게 돼서 우리가 딱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또 다른 비슷한 얘기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돌고래, 고래 옛날에 거의 공룡하고 비슷한 물고기 그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유선형으로 몸이 돼 있잖아. 이게 뭐 조상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적응하는 그 특별한 그 장소에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비슷해진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사 구조. 그러니까 상사 구조는 진화 계통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것이 상동 구조이고 상사 구조인지를 잘 파악하고 하는 식으로 뭐 그것도 도움을 주고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이제 클루가 도움이 바로 이런 거죠. 화석이. 그래서 과거에 화석은 왜 이제 중요하냐? 이음새 역할을 해주는 거죠. 화석이 어떤 구실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계통수를 그려보면은 대충 쉽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통수가 그려지잖아요. 여기 각각의 이 계통수마다 요 밑에 있는 요 밑부분이 뭘 의미하죠? 공통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고 침팬지가 있으면 침팬지가 이렇게 생겼냐? 귀만 크게 그리면 침팬지냐? 사람과 침팬지가 있을 때 요 중간에 공통 조상이 있는데 공통 조상은 이미 없잖아 지금.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이제 화석의 존재라는 것은 화석이라는 것은 땅 속에 파묻혀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하다 보면 이런 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랬을 때 그 공통 조상은 결국은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두 이 종 간의 하나의 중간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서로 얘와 얘와의 중간 형태가 바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와 얘는 가장 진화적으로 가깝겠구나 하는 식으로 파악이 화석에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완전히 구세주지. 그래서 여러 가지 화석들이 이렇게 쫙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뭐 다세포 생물의 화석들 뭐 이런 것들이 쫙쫙
심지어는 옛날에 이게 바로 이 주라기 공원의 그 소설과 영화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지만 이런 게 진짜 있는 거예요. 옛날에 호박, 예, 그러니까 곤충 같은 것이 있다가 수액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화석화되는 순간에 잡혀버려 그대로 트랩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만 잡히는 게 아니라 곤충 여러 마리가 같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생활사가 어땠는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여기서 심지어 피까지 뽑아갖고서 뭐 공룡을 만들어? 또 뭐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긴 한데 뭐. 그래서 그런 화석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틱타알릭이라고 좀 희한한 양소리는 뭐죠? 개구리처럼 뭐 이렇게 물 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물과 무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전부 물에서 육지로 이주를 한 동물들 아니에요. 그런 거 중간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여기에 화석에 존재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물고기인데 발이 있어. 발 달린 물고기. 그래서 처음으로 발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물고기가. 그래서 그 발을 이렇게 보면은 그 틱타알릭이라고 하는 그 화석에 물고기의 요 발을 해부학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까 그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우리의 지금 포유동물의 그 앞발의 그 형태하고 구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건 뭐냐? 결국 그 틱타알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우리 포유동물의 조상이구나.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육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결국 총대를 맺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구조가 악어에도 똑같이 보존이 되어 있고 박쥐는 물론이고 말, 사람 이런 것들에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고래는 다시 귀농한 친구죠. 원래 육지에서 살다가 난 싫어. 다시 물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간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고래가 포유동물인 것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고래가 갑자기 처음부터 물에 살다가 전혀 무트로 넘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냐. 네가 뭔데 어떻게 알고 고래는 원래 무트에서 살다가 물로 다시 돌아간 변절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화석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같은 장소에서 바로 조금 더 이전에 화석에는 고래하고 비슷하긴 한데 발이 있네. 이건 아직 발이 퇴화가 안 된 거예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같은 쪽에 있어서 이게 뭐 전문가들이 딱 보면 이게 연관이 된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라 나는 전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그래서 연관이 된대. 훨씬 더 이건 땅에서 누가 봐도 땅에 살았던 거지. 그 전에 훨씬 더 밑으로 하면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파키스탄 지역에서 화석에서 순차적으로 발견돼서 이게 가장 오래된 땅에서 살던 이때는 뭐 거의 소나 말이나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인데 이게 슬슬 물로 기어 들어갈 준비를 시작하는 거지. 쫙 자세를 낮추더니 이제 그러더니 가서는 드디어는 이제 일을 내는 거지. 유선용으로 어디 가서 강남 가서 유선용으로 바꾸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이제 완전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화석이 결국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고래가 육상 포유동물에서 이렇게 진화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는 결과죠. 시조새라는 것이 있죠. 아까 익룡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익룡은 그냥 공룡인데 시조새는 공룡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진화가 되면서 새로 이제 모든 현존하는 모든 새들은 사실은 원래 파충류에서 진화를 해 온 것이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이 시조새라는 것이 화석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키라고 하는 것은 아키올로지라고 아키옵테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아주 오래된 페더라는 깃털 또는 날개. 그래서 공룡 이 뼈대 자체는 보면 공룡인데 거의 날개를 깃털을 가지고 새처럼 생긴 깃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석들이. 그래서 딱 이걸 보면 얼핏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당연히 공룡과 조류의 중간 종상, 공통 조상인 중간 형태이겠거니. 해서 이게 우리의 현존하는 모든 조류들의 조상이었구나라고 했는데 물음표가 여기 딱 있네. 이거 중간 형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일이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조새 자체는 이렇게 날개가 이상하게 두 개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좀 달라요. 날개가 크기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뼈만 보고 참 희한하지. 그리고 이제 독수리처럼 아주 또 파충류나 익룡이나 독수리처럼 아주 날카로워. 그 다음에 이빨을 특히 이런 새는 이런 이빨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의 중간자적인 그런 형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새인데 크기는 뭐 그다지 크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적어도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 새들이 진화하던 과정 중에 한 형태인 것만은 확실해요.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조류들의 공통 조상이었다고는 얘기를 못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그거는 확실한데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익룡은 조금 다른 거지. 이렇게 익룡은 완전히 깃털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공룡 중에 어쩌다 보니까 공룡 중에 이 날개가 갑자기 생겨버린 뜬금없이 그런 것이고 이 친구는 시조새는 거의 훨씬 더 새에 가까운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계통수적으로 진화 계통수 관계로 보더라도 시조새는 아마 여기쯤 어딘가에 여기쯤 있을 거예요. 시조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공룡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공룡 중에서 지금 이 익룡은 거의 여기서 지금 빠져나온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관계입니다. 말의 진화 과정이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말의 진화 과정에서 관한 화석들을 딱 보면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공통적인 이런 트렌드가 보인다고나 할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그림에서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최초의 이 말의 조상이었다고 여겨지는 히라코테리움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거의 지금 현존하는 이 말 대충 보면 얼마나 등치가 크고 얼마나 우아하게 풀 뜯고 있는지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최초의 말의 조상이었다고 여겨지는 이 동물은 보면은 크기는 거의 큰 고양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개나 고양이 정도의 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일단 중요한 건 요거 두 개가 크기가 일단 체구가 요만한 체구에서 이렇게 듬직히 커진 그것도 이제 물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일단 요거 발가락이 지금 우리는 소나 말은 이제 발굽이 이제 하나로 완전 뭐 이렇게 융합이 돼서 이런 발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야 아직. 마디가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전부 다 그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금니를 보여주는 건데 어금니가 작은 어금니에서 엄청나게 큰 맷돌과 같은 어금니로 변한 거지. 요 3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 이 말의 진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3가지를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사실이 이제 힌트입니다. 브라우저라는 얘기는 이렇게 숲속에서 걸려있는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따먹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먹는 방식을 브라우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초원에서 풀 뜯어먹는 그냥 소나 말 요즘 말처럼 이런 이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는 섭생의 형태 역시 이렇게 변해버린 거지. 여기는 뭐가 있었을까?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풀이 부족해서. 풀이 부족한데 왜 갑자기 등치는 커졌고 발가락은 갑자기 이상하게 노틀담의 꼽추는 아니고 뭐 발가락은 왜 이렇게 되고 근육이 발달했다. 풀이 먹을 게 부족한데 근육이 발달했다? 맹수들한테 너무 안 잡혀 먹으면 빨리 달리려고. 일단 얘보다는 얘가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지. 맞아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왜 빨리 달려야 됐을까? 더 많이 먹어. 더 많이 먹으려고 빨리 달렸다? 야, 난 그렇게 안 산다. 그냥 조금 먹고
안 달리고 말지. 그 귀찮아 죽겠는데 많이 먹기 위해서 빨리 달려. 왜 그랬을까? 이 친구는 처음에 어디 살았을까? 숲속에서 살았겠지. 등치는 조그맣고 숲속에서 살았어. 이 친구는 지금 여기 어디서 살까? 초원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쫓겨났을까? 숲에서? 등치가 커져서? 너 나가 이제. 넌 여기 도저히 여기서 너무 사이즈 오버사이즈가 돼서 안 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해서 그랬나? 산이 없어졌어. 산이 없어졌다. 숲이 없어졌다. 소원이 많아졌어.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숲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숲속에서 이 친구는 브라우징을 할 수밖에 없지. 등치는 조그맣고 맹수 아까 얘기한 그 맹수들에 숨어서 맹수들한테 안 잡혀 먹히려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살금살금 이렇게 연약한 나뭇가지만 맛있겠지. 맛있을 거 아니야. 나무 가지들 프레시한 나뭇가지들 그렇게 해서 먹고 살던 그런 친구들이었겠지 아마. 내가 가본 일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숲이 사라져 버렸는데 갑자기 뭐 기후변화가 생겨가지고서 숲이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어. 진짜로 말이 급격하게 진화를 했던 그 시기에 급격한 이 초원이 숲이 사라지고 초원이 막 발달하는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게 지질학적으로.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 숲이 사라지면 이제 어떻게 돼? 일단 먹을 거 얘기는 여기 어금니에서 이제 먹을 게 연약한 풀 뜯어먹던 연약한 나뭇가지에 있는 잎 뜯어먹던 친구들이 이제는 그 잎이 없어졌네. 먹을 거라고는 이젠 거친 풀밖에 없는 거라 이제. 맷돌이 필요하겠지. 옛날에는 이런 뜯어서 앞니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 갑자기 있었을 때 물론 조금씩 모든 개체들이 기왕이면 조금씩 어금니가 좀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니까 튼튼해지는 변화가 겪기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체들 중에서 특히 어쩌다가 튼튼한 어금니를 가진 개체들이 많이 더 살아남았겠지. 기린의 진화 경우처럼. 어금니. 발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빨리 도망가는, 빨리 뛸 수 있는 친구만이 살아남는 거야, 이제는. 이 옛날하고 이제 게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지. 맹수가 왔을 때 옛날에는 숨으면 되는 건데 이제는 숨을 곳이 없잖아. 맹수가 오면 빨리 가야만. 그러면은 농구할 때 가장 잘 뛰는 데가 어디야? 농구하다 보면 농구 안 해봤구나. 마치 내가 무슨 농구 잘하는 것처럼. 농구하다 보면 이게 잘 뼈요, 이게. 손가락이 제일 잘 뼈.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 친구들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 막 뛰려고 하다가 이거 팩 부러져가지고 가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은 얼마나 천대를 받았을까 그 당시에는. 저 빙신 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완전히 내 세상 만난 거예요. 아싸 하면서 이렇게 퓨즈가 됐으면 엄청 튼튼하게 잘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등치가 훨씬 더 커지면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잘 먹기 위해서 등치가 커지는 거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등치가 커지면 이제 빨리 달리고 그럴 수가 있는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체적인 계통으로 딱 보면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요 동네에 있는 말들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진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말들이 여기저기 산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친구들만 살아남았는지는 몰라.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되면서 이들도 전부 사실은 다 나름 이 친구 봐요. 엄청나게 큰 어금니 가지고 있고 등치도 꽤 나름 크단 말이야. 이 친구는 뭐가 잘못돼서 이 친구에 비해서 뭐가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지. 다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요 전에 있는 그림처럼 마치 우리가 말을 무슨 선택적인 교배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방향성, 목적을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모든 말들은 이처럼 커야 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돼야만 되는 진화가 이렇게 돼야만 될 숙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전혀 없어. 다양한 여러 종류의 다른 실험적인 실험이 수행이 된 가운데 다양한 여러 얼터너티브 버전들의 말들이 존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말만이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현재 이렇게 살아남게 된 그런 결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어떤 목적성,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쭉 진화해 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잘못 호도를 했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말은 여기서 이렇게 어떤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마치 그러면 모든 말은 이것을 꼭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야만 되는 그런 것처럼 이것이 가지고 있게 되면 이러한 환경 조건에서 이러한 유리한 이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맞지만 모든 말들이 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예. 그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된통 당하게 된 역풍을 맞게 되죠. 그러한 식으로 교과서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가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고 천재성들이 발휘가 됐을까? 그래서 이 진화 개통수를 딱 파악을 하는 것이. 근데 요즘은 모든 것을 허망하게끔 DNA 염기서열 비교를 해가지고 한 번에 너하고 너는 얼마 몇 퍼센트가 가깝고 너하고 너는 몇 퍼센트가 가깝네 하는 식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요즘도 이 개통 분류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DNA 염기서열 비교에 대해서 엄청난 적개심을 표시합니다. 이게 전부 소용없는 짓이야 그러면서 아니, 네, 그러십니다. 네, 물론이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이거를 염기설 비교를 개통수 확립에 가장 신뢰할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요즘 와서 DNA 염기설 비교를 정확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었을까? 다른 거 무슨 생긴 거 무슨 뭐 화석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무조건 DNA만 조사해보면 판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공통조상인데 DNA 염기설 비교 차이하고 공통조상이 뭐가 차이가 난대? 얘기를 했을 걸 아마 일란성 쌍둥이 얘기를. 일란성 쌍둥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100년 있다가 DNA 염기설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뭐 조금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1000년 있다가 10,000년 있다가 10만 년 있다가 그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난 이후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DNA 염기서열 비교는 차이는 더 많이 나겠지. 이론적으로. 왜? 돌연변이가 의무적으로 계속 일어나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진화 개통수를 이렇게 쭉쭉쭉쭉 해보면 이게 바로 요 공통조상이 가장 가까운 과거의 공통조상을 공유했던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공통조상을 공유했던 과거의 침팬지는 DNA 염기서열 비교가 이렇게 딱 했을 때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통조상으로부터 분리를 한 기간이 가장 최근이니까. 사람과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저 늘푸른 소나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내려가야 될 것이야. 그만큼 DNA 염기서열 비교가.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염기서열이 서로 비슷할수록 두 종은 좀 더 가까운 과거의 공통조상을 공유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그 DNA 염기서열 비교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DNA 염기서열 변화. 왜 서로 DNA가 다른 거지? 돌연변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고.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축적을 하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지. 제일 정확한 거는 남기사회로 분석하는 게 정확한 그러면 제일 정확하죠, 이론적으로. 화석 이런 거. 아, 그럼 화석을 봐도 모양 자체가 서로 비슷하지만 그게 사실은 뭐 호도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걸 DNA를 파악해 보면 정확하게 계산을 이론적으로 보면 최소한 그렇다는 얘기죠. 다만 원래 전통적으로 이것을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해오던 분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너무 심정적으로 힘든 거고, 얘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진 이게 전부 쓸데없어지는 거. 하지만 뭐 다른 방편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론적으로 DNA 염기 서열로 분석해 버리는 것이 최고로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계통 분류학입니다. 계통학인데 진화 계통학이고, 분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달라요. 이것은 그냥 분류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도서관에서 뭐 있는 모든 종류의 책들을 어떤 특별한 뭐 규칙에 의해서 따로 정리를 해놓듯이 그냥 정리해 놓는 학문이에요, 분류학. 그래서 이 분류학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생물,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멸종된 생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생물체들을 어떤 무슨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어떤 특정한 일관된 룰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그런 생물학의 분야를 분류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진화에 관한 어떤 정보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지. 진화에 관한 정보를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할 만하든가 네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무조건 생긴 대로, 나는 무조건 생긴 대로 할래 하면 하든가, 그건 각자의 뭐 자유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류학 또는 텍소노미 또는 시스테매틱스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일로제네틱스하고는 사실은 조금 근본적인 출발선상이 다른 거지, 의도가. 그런데 주로 거의 대부분의 분류학에서는 이걸 사용을 해요, 파일로제네틱스. 왜냐면 이게 가장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 똑같이 분류를 해도 기왕이면 진화 계통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라고 해서 또 그러면 또 훨씬 제일 잘 맞아떨어지고, 이것이 원래는 이 1700년도 초기에 유명한 린네라고 하는 스웨덴의 저명한 과학자가, 그때 당시에는 뭐 과학자가 팔방미인이라서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이지, 이분이 처음으로 창시를 하신 거예요, 린네라고 하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분류학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창시를 했던 목적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엄청나게 확고하게 이 모든 각각의 생명체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종복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이걸 했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그 덕택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학명, 우리가 호모 세이피엔스님은 학명이 전부 다 여기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주소 같은 것을 정할 때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큰 동물계, 무슨 식물계 하는 개 킹덤에서부터 내려가 가지고서 종까지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물을 혹시 들은 분이 있다면 계문, 강목, 과속, 종무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외워가는, 밑으로 가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일을 벌이게끔 우리가 만든 분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분류의 하나의 캐테고리죠. 이 계층적인 캐테고리가 제일 큰 데서 제일 작은 집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범이라는 것을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제일 표범은 일단 동물계에 속하는 것이고 크게, 그 다음에는 좀 더 밑으로 가면 여러 개의 다른 문들이 있는데 파일럼 중에서도 코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등뼈를 가진 동물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은 거 코데이터라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동물 중에서 특히 포유동물, 강이라고 하는데 이 표범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카니보라는 뭘까?
영어 자체에서 보면 카니보라 뭘 고기를 육식동물을 캐니보어가 육식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친구들을 전부 여기다가 그러면 사슴하고 이 친구는 여기서 갈라지겠지 막 표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펠리디에이라고 해서 이제 고양이과들이 전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고양이과 중에서도 특히 이 속 중에서는 요 표범 속해서 펜세라에서 나중에 이름은 두 개를 사용해서 이름을 표범이라는 것을 하나의 지칭하기 위해서는 이 표범이 속한 저 바로 상위 집단의 속 이름과 바로 그 밑에 표범이 속한 이 종 이름 두 개를 사용을 해서 펜세라 파두스라고 하는 펜세라 파두스라는 두 개를 딱 붙여서 표범이라는 것을 지칭을 하게끔 하는 요 시스템을 이제 속명과 종명을 사용하는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한다 해서 이명법 바이노미얼 노멘클레이처라고 이렇게 그래서 호모 세이피엔스라고 세이피엔스가 이제 종 이름이고 호모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인류 영장류가 속한 모든 이 위에 있는 그룹이 전부 다 호모입니다. 다만 이 호모 그룹에 속하는 유일한 생존자가 호모 세이피엔스죠. 그 나머지 다른 어떤 친구도 여기 지금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모 세이피엔스 많은 경우에 이것은 호모 이 속명을 이렇게 줄여서 점 찍고 말아버립니다. H sapiens. 그러니까 근데 펜 트로글로다이트 얘는 누굴까? 침팬지가 펜 트로글로다이트입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가깝다고 우리가 계속 울부짖지만 심지어 침팬지는 우리하고 같은 속도 아니야. 저기 또 다른 봤죠? 좀 전에 캐니스 루퍼스 늑대 또는 개 하는 식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종이 약 현재 한 1000에서 1400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히 파악한 거는 현재 10%도 제대로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은 알지 못하는 생명체들이 종이 지금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류학 하고 싶은 사람들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아직도 엄청나게 일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린네가 그때 생각했었던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종들은 그대로이다. 그대로 창조한 그대로이고 앞으로 세상이 계속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세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부 분리해 놓겠다라고 해서 이를 업적을 만들어 놨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옛날에 살았던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사라져 버렸고 또 옛날에 살지 않았던 많은 종류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당시에 그 린네가 살았던 그 당시 시대의 모든 과학자들이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동조를 하고 믿었었는데 좀 더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땅을 팔 수 있게 된 능력이 생기면서 이제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땅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만한 뼈가 튀어나와. 이거 뭐지? 얘는 왜 여기 지금 없지? 왜 옛날엔 살았는데 지금 죽었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게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막 여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막 다윈을 위시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크고 작은 엄청나게 작은 소소한 멸종은 말할 것도 없고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약 70% 이상의 종이 전부 다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주로 대멸종이라고 해요. 그것이 벌써 5번이나 있었다 중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이 여기 좀 별표 있는 지점들이 전부 다 대멸종이 5번이 있었던 시기들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대멸종이 바로 그 공룡이 멸종했던 때 그 멸종이 바로 기록이 되죠. 그 전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지. 여섯 번째 분명히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6번째는 이제 누가 초래할 것이냐, 우리가 초래할 것이다 라고 라는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장에서 저는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무슨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과학의 힘으로. 또 다른 그룹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니들 자꾸 이런 식으로 까불다가는 6번째 멸종은 바로 우리가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이렇게 하는 그런
과학에도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시간에서는 좀 전에 이제 창조론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창조론은 이견의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그런 이론이었는데 요즘 와서 이제 과학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은 어쩌면 생명에서 뒤집어진 것인데 이 그림 뭔지 알아요? 천지창조야 맞아. 그래서 옛날처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의 글자 그대로의 모든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제 좀 드물긴 하지만 이것이 요즘은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 모든 계획 자체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화학적 진화라고 저절로 생겼다라고 과학자들은 그거 역시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있게끔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적 설계론의 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논쟁 중이죠 이게. 그래서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그러한 창조론자들이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아니 화학적 진화가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연력학 제2법칙에 의거하면은 절대로 저절로 세포가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엔트로피가 줄어지는 건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다. 에너지를 주입하면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엔트로피가 여기서 전체적인 우주의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다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저쪽에 있는 전체적인 엔트로피 총합은 계속 이것 때문에 결국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화석 기록이 화석이 어떤 중간적인 어떤 계통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두 종의 중간자적인 존재를 화석이 제시한다고 말한다면은 모든 지금 이 분리된 종들의 이 중간적인 화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특히 사람의 경우 사람이 지냈을 때 사람과 어떤 뭐 심팬지의 중간자적인 화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싱 링크라. 그런데 이것은 일단 두 가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두 가지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화석이 한번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느냐.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고스란히 화석으로 이렇게 보존이 돼야 되는 건데 웬만한 생명체들은 화석이 되기도 전에 이미 사그러진다. 두 번째는 이건 거의 또 옛날 얘기고 요즘은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화석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 화석의 레퍼토리는 계속 진행 중 현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반박을 하는 창조론자. 요것을 매우 중요시하게. 요것은 사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아니 이거를 부정해서 어쩌려 그러지 하고. 근데 그들에게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지구가 40억 년 이상 이렇게 됐었다는 것을 부정을 할 수 있으면 그들의 주장은 지구는 끼케야 역사가 한 7만 년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근데 그 말이 안 돼. 그 정도 되면 이제 도저히 다윈에 의한 그러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근데 자, 이거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이것의 처음 발단은 사실은 여기서 1860년에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그레이트 옥스퍼드 디베이트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다윈이 처음으로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여기서 진화론을 처음 개진한 지 몇 달 안 되는 시기예요. 이 책이 사실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전 유럽뿐만 아니라 신대륙에도 모아서 7판, 8판까지 찍을 정도로 심지어는 워낙 유명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자기 나름대로 번역해서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번역을 하는 중간에 자기의 의견이 막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제 오지는. 그래서 그런 피해단이 생길 정도로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특히 유럽의 이제 기성 세대들이 많이 발끈하지. 많은 귀부인들이 특히 얼마나 모욕적인 뭐라고 잘못 받아들이냐면 뭐 원숭이가 내 조상이란 말이야. 저
징그러운 원숭이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혐오지, 모욕이고. 그래서 이때 정말 이제 자리가 마련이 돼가지고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짜로 두 진영의 사흘에 걸쳐서 두 진영의 진화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 그룹과 진화를 부정하는 창조론을 옹호하는 이 두 그룹이 이렇게 큰 이 토론회를 사흘 동안 벌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마지막 날 사흘째 된 이 두 사람 간의 이 토론이 아주 백미를 장식해가지고서 아주 유명하게 그레이트 옥스퍼드 디베이트라고 이렇게 남겨지게 됐는데, 헉슬리라고 하는 이제 다윈의 아주 중마고 친구인데, 다윈이 원래 초청을 받았었는데 당연히 이 문제를 이렇게 장본이니까 당연히 초청 안 하겠어요. 다윈은 워낙 나 무서워서 못 가. 네가 대신 가. 그래서 이제 헉슬리가 알았어. 그러고 대신 가게 된 거거든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분은 그 옥스퍼드 그 성당의 주교예요. 성직자인 거죠. 그 두 사람이 이제 그래서 누가 윌버포스고 누가 헉슬리인지 여기서 그림만 보면 알겠죠? 윌버포스 주교님과 헉슬리라고 하는 매우 수줍은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말도 크게 제대로 못하고. 두 사람의 이 대화, 이 논쟁 가운데서 무엇이, 이 주교가 먼저 공격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헉슬리, 뭐 우리가 원숭이한테 진화를 했다며, 부계야 모계야? 부계 쪽이야 모계야 원숭이가? 라고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웃을 수밖에 없어. 이건 완전히 모욕을 주려고 하는 던진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얼굴이 약간 붉어진 이 헉슬리가 일어나가지고서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그까지는 상관없는데, 너 같은 인간보다는 원숭이가 나아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재능과 진실을 인간이 지닌 이것을 너처럼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는 데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이 종이라는 것에 나는 부끄러울 따름이다라는 아주 엄청난 명언을 한마디로 던지니까 거기서 완전히 사람들한테 히트를 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헉슬리 윌버포스 디베이트로 이것이 이제 딱 기록이 자리 남겨지게 된 것인데, 이게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원문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는 이 교과서에서 이게 사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발췌를 한 건데, 교과서로 이 해석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상하게 해놨더라고, 해석을. 그래서 일부러 나는 나름대로 원문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증거로서 남긴 거고. 일단은 어쨌든 이럴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났을 때 둘 다 서로 이겼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겼어 양친형이.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다는 건데, 100년 후에 이것이 일어난 100년 후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봤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랬을 때 사실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절대로 무슨 뭐 과학과 무슨 종교의 싸움이 아니었었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정치적인 싸움이었어요. 이게 성직자들도, 많은 성직자들도, 이런 소위 좌빨 성직자들은 이 진화론을 옹호를 했고, 많은 과학자들도, 일종의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보수적인 과학자들은 창조론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과학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슨 진화론이 뭐 했던, 사람들의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얼마나 이것을 빨리 허용하고 받아들이냐는 그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것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생긴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건너와서 미 대륙으로 건너와서 한참 좀 있다가, 이거는 원숭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이전에 옥스퍼드 디베이트가 사실은 원숭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역사적으로 원숭이 재판이라고 기록이 되는지 모르겠어. 몽키 트라이얼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25년도에 1925년도에 테네시주에서 존 토머스 스콥이라고 하는 순진한 이분이, 존 토머스 스콥이라고 하는 substitute teacher라고 하는 생물학, substitute teacher라는 얘기는 기간제 교사,
substitute teacher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방학 동안이나 뭐 중간에 잠깐 가서 생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테네시 주에는 다른 여러 보수적인, 그때 당시 25년도에 보수적인 미국 주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생물학에서, 아니 생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수업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불법으로 기소가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것을 너 학교에서 생물학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쳤지 하고 검찰에다가 기소를 해갖고 재판에 법정에 세운 사건인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꾸민 사건이에요. ACLU라고 하는 American Civil Liberty Union이라고 하는, 이거 일종의 좌빨 냄새가 많이 풍겨지죠? 일종의 그런 단체예요. 참여연대 같은 그런, 참여연대보다 훨씬 더 약간 급진적인, 아직도 있는 단체예요, 미국 단체인데 인권 뭐 그런 거 엄청나게 주장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요 ACLU에서 워낙 지금 진화론에 대해서 엄청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요것을 어떻게든 일반 대중한테 관심을 좀 끌어보자 싶어서 일부러 불러가지고서 우리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일부러 가서 당신이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거짓말 좀 하시오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이전에 이 사람을 고발해서 기소를 한. 그러면 이제 법정에 세워지고, 이 테네시 법원에서 이제 검찰 측과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제 공방이 벌어진 얘기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제닝스하고 브라이언 클래스 토마스라고 데로라고 하는 두 엄청난 양신형의 변호사들이, 근데 이 윌리엄 제닝스라고 하는 그 검찰 측 변호사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 후보, 두 번이나 미국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그런 유명한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두 양진영의 엄청난 그 논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결국 이거 역시 이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이 이데올로기의 충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성경에 쓰여진 그런 지식이 그것을 덮었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우위에 있다라는 것에 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진화론은 이것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하나의 새로운 이론일 뿐이다. 좀 받아들여줘. 라는 그 정도의 싸움이었거든요. 결국은 그거야 세세한 것은 다 차치하고, 결국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종결이 났냐면은 벌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돈으로 한 몇만 원 정도의 벌금의 형에 처해지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준 거지, 대법원에서. 근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처음으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일반 대중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 아무 문제 없어, 진화론. 이제부터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쳐 들어줘도 좋은 과목이야 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전환점이. 자, 2012년도에 이제 이게 이렇게, 물론 그 중간중간에 미국에서는 어쩌다 또 갑자기 불쑥 어떤 이상한 보수적인 주에서 어떤 작은 그 학교 교구에서, 학교 지역에서 어떤 일부 보수 인사들이 이제부터 진화론 학교에서 못 가르쳐! 아니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 하는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또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저쪽 뉴욕주나 캘리포니아나 무슨 저쪽 공업지대 주가 아니라 남부지역, 중부지역, 그런 보수적인 농경지대 미국 주들은 아직도 상당히 그런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툭하면 잘 일어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뜬금없이 이것이 2012년도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교진추라고 하는 집단이,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집단이 교육부에다가 청원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매우 나름대로 상당히 지식인 집단일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태클을 걸었냐면은 시조세를 가지고 좀, 교과서는 조리와 파충의 중간 형태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증거가 없는 허위된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교과서에다 집어넣고서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 삭제해라. 이거 삭제할 뿐만 아니라
진화론에 관한 모든 언급 삭제해라. 이런 그릇된 정보를 지금 가르치니까. 또 요거 말 아까 얘기했던 말의 진화 과정을 교과서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뭐 어떤 트렌드가 있었던 식으로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증거 없잖아. 니들 왜 이렇게 이상한 잘못된 정보 가르치는 거야. 삭제해.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때가 언제야? 2012년도에. 각하가 어느 분이겠어? 2012년도에.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한동안 그것이 삭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일 처음에 발표한 게 바로 영국과 미국의 유수한 과학저널 사이언스 네이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과학저널. 거기다 한번 논문 내면 일생이 보장이 된다는 모든 사람. 그 유명한 거기서 이제 이거를 알아채리고서는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야.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사이언스 네이처는 목매달고 언제나 보는 한국 과학자들이 그제서야 그걸 안 거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제서야 이제 막 여러 가지 고칠 건 고치고 또 교육부에다 다시 청원할 건 청원하고 해서 다시 곧 이제 돌아온 그런 해프닝이 있었.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잘못 게으르게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일반 대중을 오도시킬 뿐만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얘기죠. 종교고지 과학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종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아니 왜 종교가 여기 끼어들라고 얘기를 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딨어. 네가 그까지 과학이 뭐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진리인데 이것을 왜 호도를 해? 라는 신념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겠죠. 쉽지 않아요. 올해 봄에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 그래서 근데 그제서야 알았어. 보니까 그 한겨레인가 어디서 내가 이 사람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한 모양이죠. 조금 발전된 원숭이 종족일 뿐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주를 덕분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요즘 매우 팽배하잖아요. 나도 가짜뉴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바꾸면 가짜뉴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주를 이해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일종의 화학적 진화가 됐든 뭐 다윈의 진화가 됐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훨씬 더 겸허하고 연민을 가진 종족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은 귀중한 DNA와 생명을 가진 하나의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뭐 그렇게 훨씬 저 밖에 있는 무슨 기어가는 벌레보다 뭐 그렇게 잘난 게 뭐가 있냐. 우리는 훨씬 더 운이 좋았을 뿐인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연민과 사실은 겸허함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과 진화를 얼핏 이거 10분 만에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만할까? 참 이걸 또 그래요. 오늘 그만하고